서울특별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입니다. 현재 약 950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시이며 수장인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죠. 서울은 기원전 백제가 현재 송파 강동 지역의 도읍을 정한 후 수백 년간 수도로서 역할을 해왔고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제1의 도시로서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를 간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의 먹거리, 문화를 소개하면서 좋아하는 외국인들을 보며 우리는 국뽕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한국전쟁 이후 눈부실 만큼 빠르게 발전했다는 해외 6.25 참전 용사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깨가 살짝 올라가기도 하죠. 그렇다면 서울은 전 세계 도시들 중에서 몇 위 안에 들까요? 서울은 세계 도시에 해당할까요? 먼저 세계 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세계 도시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 전 세계의 경제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심지, 세계적 교통, 통신망의 핵심적인 결절지, 여기서 결절지란 지하철 환승역처럼 교통, 통신망이 서로 여러 개가 교차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자본이 집적되고 축적되는 장소를 우리는 세계 도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계 도시는 교통수단 및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경제활동의 세계화, 각 국가의 경제개방 및 국가 간 자유무역의 확대,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활동과 자본 및 금융의 국제화, 그리고 세계 여러 도시 간 연계와 경제적 네트워크의 강화로 인해 등장하였습니다. 과거 도시를 연구하는 지리학자들은 교통과 통신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된다면 산업혁명기 부흥했었던 대도시들은 점차 쇠퇴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도 항상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들의 주장은 완벽히 틀렸습니다. 그들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된다면 더 이상 편리한 도심을 고집할 이유도 없고 업무도 집에서 원격으로 처리하면 되니 대도시에 밀집해 있던 수많은 기능들은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대도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통신이 발달하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대도시로 흘러들었고 대도시의 도심은 고급 정보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의 도심에 고급 정보가 넘쳐나니 수많은 기업들은 대도시의 도심으로 더욱 몰려들게 되었죠. 그리고 아무리 통신이 발달해도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일들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100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의 실체를 확인할 수도 어떤 사람인지 그 느낌을 파악하기도 힘든 화상 카메라만을 보고 사인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과거 대도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더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오늘날 세계 도시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시는 각 도시의 경제, 정치, 문화, 그리고 기반시설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표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 금융기관 수, 그리고 법률 회사 수 등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제회의 개최 수, 그리고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본부 수 등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및 예술기관,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 스포츠 경기 및 시설, 교육기관 등으로,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 측면에서는 국제공항, 각종 편의시설,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비 정도 등으로 선정 기준을 잡고 있죠.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하여 세계 여러 기관에서는 세계 도시의 순위를 매깁니다. 물론 조사 기관별로 사용하는 선정 지표가 달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순위로 세계 도시를 제시하고 있죠. 최상위 세계 도시에는 뉴욕, 런던, 도쿄가, 상위 세계 도시에는 파리,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브뤼셀이, 하위 세계 도시에는 토론토, 홍콩, 시드니, 그리고 서울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도인 서울은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역사 깊고 크게 발달한 도시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세계 도시로서의 위상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상위 세계 도시는 서울과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뉴욕의 경우에는 국제연합본부, 수많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 전 세계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 그리고 수많은 생산자 서비스업 등이 위치하고 있고, 런던의 경우에는 금융 중심지인 더 시티 오브 런던을 중심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업의 본사, 그리고 수많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입지하고 있죠. 도쿄의 경우에도 주요 제조, 무역업체의 본사, 연구 및 개발 기능, 광고 및 디자인과 같은 생산자 서비스업 등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입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나뉘게 되죠. 소비자 서비스업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 배고픈 위를 달래려 여러분들이 가는 들고 뛰어, 영화관, 그리고 PC방 등이 소비자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생산자 서비스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습니다. 금융, 보험, 부동산업, 회계 서비스, 연구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하죠. 특히 금융, 보험, 부동산업을 묶어서 파이어 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 밀집해 있는 곳에 입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수많은 정보가 모이는 세계 도시의 도심에 집적되어 있죠. 따라서 세계 도시의 도심에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 생산자 서비스 업체의 수는 세계 도시의 선정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도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세계 도시에 입지해 있는 기능 중 다국적 기업을 이야기할 때 다국적 기업의 본사라고 이야기했지 그냥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국적 기업은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공간적 분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분업이란 기업 조직의 다양한 기능들의 입지에는 서로 다른 조건이 요구되므로 각 기능에 따라 지역별로 나뉘어 입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업의 본사는 경영기획 및 관리를 하는데 유리한 지역에, 연구소는 핵심 기술 및 디자인 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생산공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에 입지한다는 것이죠. 기업의 본사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를 도맡아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큰 자본, 많은 고급 정보 등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자본, 고급 정보, 그리고 우수한 인력은 대도시에서 확보하기 용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본국의 핵심 지역인 대도시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소는 핵심 기술 및 디자인을 개발해야 합니다. 기업의 본사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인력이 필요하죠. 따라서 대학 및 연구시설이 밀집한 곳,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위해 쾌적한 연구 환경이 갖춘 곳에 주로 입지하게 됩니다. 독일에는 뉘르부르크링이라는 유명한 서킷이 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서킷을 빠르게 주파하려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따라서 이 뉘르부르크링 주변에는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의 연구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도 이 뉘르부르크링에 연구소를 차렸고 다른 뛰어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자동차 세팅을 하는지 관찰하며 노하우를 습득하고 고급 인력의 적극적인 스카우트를 통해서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N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생산공장은 주어진 매뉴얼대로 제품 생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장은 주로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때에 따라서는 현대자동차 미국 엘라바마 생산공장처럼 선진국에 입지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는 관세를 피해 가격을 낮추려는 목적과 주요 타겟으로 하는 시장에 홍보 효과를 누림은 물론 시장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EU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 생산 공장을 차렸는데 이는 동유럽 국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EU의 관세를 피하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국적 기업의 본국은 국외에서 얻은 수익으로 본국에 또 다른 투자를 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생산 공장이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기존 본국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고 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산업 공동화 현상이란 어떤 지역 또는 국가에서 생산 공장이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국가로 이전하면서 생산 시설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미국의 경우 산업이 크게 발달했었던 디트로이트를 비롯한 5대5 연안 지역은 생산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 경기가 침체되어 러스트 벨트, 즉 녹슨 벨트라는 이름이 붙게 되기도 하였죠. 이에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발전을 위해 해외로 빠져나간 공장들 다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국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용 창출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다국적 기업의 기술 그리고 경영 기법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심화되어 만약 생산 공장이 또 다른 나라로 빠져나갈 경우 급격하게 경제가 나빠질 수 있고, 투자 유치국의 경제 규모가 작고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은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공장들이 해외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휴대폰들의 상당수가 현재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혹은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공장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세제 혜택 등 특혜를 줘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